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표시할 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운동 관련 변수들, 특히 질점 동력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변수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변수들이 단선 운동할 때는 스칼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2차원 이상의 운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벡터로 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벡터로 표시하려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좌표계다. 좌표계가 정해져야 좌표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좌표계에 세 가지 종류의 좌표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로 직교 좌표계, 영어로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교 좌표계와 직교 좌표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쓰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좌표계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질점이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 직교좌표계로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런 극좌표계 같은 걸 쓰는 게 좋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극좌표계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럼 극좌표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겠죠. 여기서 보면은 극좌표계를 할 때도 직교좌표계와 마찬가지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항상 표현한 게 이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그렇습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이 기준점에 대해서 위치를 표시하는 거니까, 변이라는 것은 그냥 변화한 양이기 때문에, 위치가 변화한 양이기 때문에 기준점 필요 없습니다. 변이 표시할 때는. 하지만 위치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극좌표계에서는 이 기준점으로부터 질점까지를 연결하는 이 선상, 이 방향, 연장선상 방향으로 단위 벡터, 이것을 갖다가 첫 번째 극좌표계의 첫 번째 단위 벡터를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는 여기에 기준선을 그어서 그 기준선에서부터 이 기준점과 질점을 연결하는 선이 이루는 이 각도, 이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거 항상 증가하는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얘기를 자꾸만 한다 싶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풀 때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걸 갖다가 잊어먹고 풀면은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가끔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증가하는 방향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단위 벡터, 요거와 수직을 이루는 단위 벡터. 그래서 각각 여기서는 R 방향이라고 해서 ER 해트라고 표시했고, 이건 세타 방향,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해서 E 세타 해트라 했습니다. 이건 R이 증가하는 방향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평면 운동할 때는 두 개 단위 벡터만 있으면은 벡터를 임의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죠. 두 개를 가지고 표시한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일단 포지션을 표시할 때 저쪽에 있는 학생들 안 보이겠지만, 포지션 벡터는 R, ER hat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R, ER hat. 왜냐면 이게 R이고,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방향은 요거니까, 그죠? 포지션 O에서 P까지의 벡터는 R, ER hat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앞에서 직교좌표계 쓸 때는 X, I hat 플러스 Y, J hat 이렇게 표시를 해서 두 개 항이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하면은 하나의 항으로 R, ER hat라는 하나의 항으로 위치가 표시가 가능하니까 훨씬 단순해지는 거죠. 훨씬 편해요. 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면, 그걸 미분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거죠. 미분하려고. 왜? 미분해야 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R, ER hat를 갖다 미분할 때, 앞에서 우리가 직교좌표에서 쓸 때는 X, I hat 플러스 Y, J hat을 미분할 때 I hat하고 J hat는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해요, 방향이.
크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해요. I hat, J hat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에요. 0. 그렇지만 여기서는 R, ER hat 이렇게 했을 때는 R도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만 이 ER hat라는 놈도 이 방향이 변한단 말이에요. 파티클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 방향이 돼버리니까 방향이 변하죠. 크기는 안 변하지만 방향이 변해요. 따라서 이 ER hat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놈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R, ER hat라는 그 위치 벡터를 미분할 때 R도 미분해야 되지만 ER hat를 또 미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ER hat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극좌표기를 쓰려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지금 여기 밑에 하는 얘기들이 그 바로 ER hat를 갖다 시간에서 미분하는 게 어떻게 구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이 내용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요. 자, 여기 P점이 P' 점으로 옮겨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P' 점으로 이렇게 패스를 타고 움직여 갔다고 하면은 그럼 ER hat가 여기서는 ER hat 방향이 이쪽으로 되겠죠. 이렇게 바깥으로 여기 O에서부터 P'을 연결하는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 ER hat하고 ER hat 프라임이라고 표현하면 그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요 점을 갖다가 끝점을 갖다 서로 모아놨다 여기에. 그래서 이게 ER hat 방향이고 이게 ER hat 프라임 방향이다. 그러면 그게 변화한 양을 갖다 우리가 델타 ER hat라고 하자. 여기 변화한 양을. 요게 요 각도가 델타 세타니까 요게 델타 세타가 되는 거죠. 델타 세타. 자, 그래서 여기서 뭘 보느냐면 요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자 이거죠. 요게 절대 크기가. 요거 크기는 요거의 2배죠. 요 크기의 2배인데 요 크기가 얼마냐면 요 크기의 사인 2분의 델타 세타죠. 요 크기가. 요게. 근데 요 크기는 1이잖아요. 얘가 ER hat가 단위 벡터니까. 이게 얘가 뭐냐면은 사인 2분의 델타 세타예요. 요게 델타 세타니까 요 반각도는 2분의 델타 세타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는 2배 사인 2분의 델타 세타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놈이 2배 사인 2분의 델타 세타니까 요걸 델타 세타로 나누고 델타 세타를 0으로 접근해 가면은 요것이 이제 어떤 미분의 개념을 갖는 건데 요 위에 있는 놈의 크기가 요거라고 그랬으니까 요걸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 이게 1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로피탈의 정리에서 이게 등장하는 내용이죠.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게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등학교 수학책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세요. 할 수 없이. 자, 그래서 이게 1이란 말이죠. 즉 요놈의 요 델타 ER hat라는 벡터의 절대값의 크기의 변화는 1이에요. 근데 그러면 요거 그 벡터 자체를 갖다가 미분한다 그러면 얘가 절대값만 변하는 게 아니라 방향도 변하는데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 이 델타 ER hat는 어디로 가느냐? 이 델타 ER hat가 얘가 0으로 가면 ER hat의 수직인 방향이 되겠죠. 델타 세타가. 이 수직인 방향이 바로 이게 아까 2세타 hat였어요. 2세타 hat.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 얘가 이게 2세타 hat로 가는데 아까 얘의 절대값의 크기는 어디로 간다고 그러면 1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 결과가 2세타 hat가 돼야 되죠. 방향이 2세타 hat로 가고 2세타 hat의 절대값의 크기는 1이니까. 그래서 이 놈을 미분하면은 요 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D세타분의 DER hat는 2세타 hat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요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ER hat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였죠. ER hat를. 그래서 DER hat를 DT로 이렇게 미분한 놈이었는데 이 놈은 체인으로 쓰면은 DER hat D 세타에다가 D 세타 오버 DT 이렇게 돼서 결국은 세타 다트의 요 DT분의 DR hat는 세타 다트에다가 요 놈을 곱한 놈이죠. 그래서 DT분의 DER hat는 세타 다트 2세타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세타 다트 2세타.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ER hat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갖다 요걸 이용해서 체인룰을 써서 요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세타를 미분한 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D세타분의 D2세타 곱하기
dt분의 d 세타 하면 되니까 dt분의 d 세타는 세타 다트고, 요것만 알면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앞에서 이 그림에서 이게 2세타고 이게 2세타 프라임이니까 요걸 델타 2세타 해트가 되니까 요 놈을 갖다가 요 놈의 절대값을 갖다가 d세타로 미분하게 되면 1이 된다는 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똑같을 테고, 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요거는 요 방향이 이 델타 세타가 0으로 갈 때 2세타의 수직인 방향인데 요 놈은 2r 해트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마이너스 2r 해트 방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2r 해트, 요 놈이 바로 크기는 1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2r 해트 방향인 그런 벡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포지션 벡터 r 2r 해트를 갖다가 미분하면 r 다트 2r 해트에다가 r 곱하기 요 2r 해트를 미분한 놈인데, 요 미분한 놈이 바로 뭐가 되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체인을 써가지고 2r 해트가 이렇게 되니까, 그죠? 요게 2r 해트를 시간에서 미분한 놈이 세타 닷 2세타 해트 이렇게 되니까, 요 세타 닷 2세타 해트를 갖다가 앞에 글씨에다 대입하면 요런 관계식이 얻어진다 이거죠. 이 관계식은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쓸 예정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외우려고 안 그래도 저절로 외워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걸 한 번 더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는 거죠. 시간에서 더 미분하면. 그래서 요걸 더 미분하면은 요 앞에 요 스칼라들 미분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요 2r 해트 미분하고 2세타 해트 미분해야 되니까 그놈은 앞에서 구했던 그걸 이용해서 하면은 여기서 하는 것처럼 요 놈을 집어넣어야 되고 요 놈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 앞에서 구했던 놈들 갖다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dt분의 d2세타 해트는 요 마이너스 세타 닷 2r이고,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가속도가. 그래서 극좌표기를 이용할 때 속도와 가속도가 이런 형태가 된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극좌표기 이용할 때도 이게 평면 운동할 때 경우죠. 만약 공간 운동이 되면 한 방향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극좌표기 중에서도 공간 운동을 하는데 쓰이는 극좌표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원통 좌표계,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원통 좌표계. 그때는 여기에 평면 운동할 때 여기 R, 2R 해트로 포지션이 끝나는데 거기에 Z 방향 하나가 더 들어가요. Z 방향 하나가 더 들어가서 요거 미분할 때 요거 Z, Z는 EZ 해트는 K 해트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K 해트하고. 그래서 얘는 시간에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면 그냥 Z, EZ 해트 이렇게 되고, 요 앞에 놈만 앞에서 구했던 그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요거 Z 더블 닷 EZ 되는 거고, 요거는 앞에서 구했던 거 똑같은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통 좌표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운동에 따라서 원통 좌표계를 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게 구면 좌표계라고 해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 해가지고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구면 좌표계. 이때는 이게 원점에서부터 여기 패스의 이쪽 방향으로 2r 해트 라지 r을 씁니다. 구면 좌표일 때는 스몰 r, 여기 원통 좌표계 쓸 때는 스몰 r 쓰지만 여기서 라지 r을 써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타. 이 세타는 세타가 x축에서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 각도를 세타이기 때문에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xy 평면상에 있는 이 세타 해트가 있고, 그 다음에 z축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 각도를 갖다 파이라고 이렇게 각도를 잡는데, 요게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파이 해트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2r, 2세타, 2파이 이 세 개가 서로 수직이에요. 서로 수직인 단위 벡터예요. 항상 서로 수직인 겁니다. 다 여기서 쓰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쓰는 건 전부 다 뮤추얼리 오소고널한 그 단위 벡터들을 가지고 좌표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좌표계를 구면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 구면 좌표계를 쓰면은 위치 벡터는 여기는 이렇게 두 텀이 나타났지만 이렇게 R, ER, 라지 R, ER 해트 이렇게 하나로 됩니다. 여기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다 돼버려요. 그렇지만 지금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이제 이 라지 ER 해트라는 걸 미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은 여기 하는 것처럼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쓸 일은 이 교과에서는 없어요. 이 예제 푸는 데서는 없지만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엔지니어로 활동할 때 이런 좌표계가 필요할 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그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그 코스 노트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혹시 이런 좌표 써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이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뭐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구면 좌표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속도는 이렇게 되고 가속도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복잡하죠? 훨씬 복잡해요. 이 코스에서는 뭐 연습 문제 풀면서 이거 쓸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쓰는 일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잡한데 이거 걱정 너무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필요할까봐 제공해 주는 것 뿐이니까. 자, 그래서 극좌표계라는 게 하나 등장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극좌표계를 쓸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막대가 하나 있습니다. 막대가. 그 막대가 여기에 핀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면 운동을 해요. 이렇게 돌아가는 평면 운동. 세타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 막대를 따라서 슬라이더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더에 이렇게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막대가 세타로 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슬라이더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R과 세타로 이 B의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죠. 이런 운동을 할 때 이걸 직교좌표기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극좌표기로 쓰는 게 훨씬 좋을 거다 하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뭐 쉽게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이 문제에서는 여기 이거 관련돼서 조건을 갖다가 세타는 0.15 t 자승 이렇게 변하고 라디안이고 R은 0.9 빼기 0.12 t 자승 미터 이렇게 변한다 하고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뭐 R과 세타로 주어졌으니까 이건 뭐 극좌표기에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건 너무나 명확한 거죠. 이렇게 명확한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분 직접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명확한 경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운동할 때 B의 속도와 가속도 크기를 구해라.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가속도 그 자체를 구하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항상 찬찬히 보면서 뭘 물어봤는지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거 문제로 내고 나면 꼭 시험 문제 풀 때 덤벙대는 사람들이 꼭 속도와 가속도까지 그러는 거 크기 구하라고 하는데 크기는 안 구해놓는 경우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감점 되는. 물론 감점 되는 게 뭐 빵점이다 이런 건 아니죠. 10점 만점에 뭐 2점이 깎인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낭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자꾸만 깎이다 보면 그것도 큰 점수가 되죠. 억울하잖아요. 다 아는데 무슨 덤벙대지 말고 엔지니어의 자질 중에 하나가 이제 차분해야 돼요. 차분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덤벙대면 절대 안 돼요. 실수로 하거든요. 엔지니어링 잘못하면 실수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구조와 관련된 거는 잘못해서 사고 나면은 뭐 사람이 다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고 차분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읽을 때도 차분하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쓱 읽고 나서 그냥 덤벙대고 이거 그러면서 탁 풀었다가 꼭 실수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세타와 R이 주어졌으니까 자, 이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얘가 30도가 될 때 이 각도가 30도가 될 때에 그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에서는 이게 30도가 될 때. 그래서 30도라는 거는 라디안으로 고쳐야 되죠. 이것도 그냥 0.15는 30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러면 디그리가 나와 버리니까 라디안으로 항상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R 세타 닷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걸 그때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라디안으로 해야 됩니다. 0.524가 0.15 t 자승이 될 때 그러니까 t가 언제라는 얘기냐면 그 시간이 나오는 거죠. 이게 30도가 되려면은 1.869 초일 때 세타가 30도가 된다. 라는 걸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속도 구하려면 속도가 이런 형태로 표시된다고 앞에서 그랬단 말이죠. R.ER 햇 플러스 R 세타 닷 E 세타 햇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R 닷을 구해야 되는데 R 닷은 여기 R이 이거니까 이거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나오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0.24 T가 되죠. 요 T에다가 요거 1.869 대입하면 R 닷 값이 계산이 되고 세타 닷은 세타는 요거니까 요거 미분하면 0.3 T가 되죠. 여기다가 1.869를 T 대입하면 세타 닷도 구해져요. 그 세타 닷과 R 닷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속도가
속도 벡터가 구해지는 거고, 극좌표계로 표시되는. 그 다음에 그놈을 절대값을 취해야 이렇게 각각의 컴포넌트를 제곱해 가지고 스퀘어 루트를 취해야 이놈의 절대값이 구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구해놔야 답이죠. 이런 거 구할 때 이렇게 주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계산할 때 항상 하나는 한 가지 이런 그 계산할 때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기도 조금 요게 여러분 저거에 좀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유효 숫자를 갖다가 3개를 잡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는 1.87 이렇게 써야 돼요. 1.87. 여기 다른 거 다 유효 숫자 3개까지 잡았어요. 0.449, 0.270 이런 식으로, 이것도 0.524 다. 근데 이렇게 혼자 이거 유효 숫자 4개 잡은 거예요.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하면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컨시스턴트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요 숫자를 3개 쓰려면 전체적으로 다 3개 써야 되고, 4개 쓰려면 전체적으로 다 4개 써야지. 다 4개 쓰다가 하나는 3개 썼다 그러면 다 3개 쓴 것보단 정확하겠지. 꼭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유효 숫자 쓸 때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거가 여기에 초점은 아니지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뭐 여러분이 혹시 뭐 그걸 풀다가 그렇게 썼다 그래서 거기서 감점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게 뭐 유효 숫자 쓰는 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려는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점하고 그러진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엔지니어링 할 때, 계산을 할 때는 유효 숫자를 항상 통일해요. 내가 셋째짜리 3개의 유효 숫자를 쓸지 4개를 쓸 건지, 그러니까 애큐러시가 자기 원하는 애큐러시를 정해서 거기까지 자기 딱 정해서 써야 됩니다. 유효 숫자를 몇 개까지 쓸 건지. 자, 그래서 뭐 가속도는 또 여기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가속도는 이런 표현으로 되니까 R 더블 다시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R 다트 구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0.24가 R 더블 다트죠.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0.32 R 세타 더블 다시고. 그래서 아까 R 다 세타 다 구했고, R 더블 다 세타 더블 다 구했으니까 여기 지금 필요한 것들이 다 나온 거잖아요. R 세타, R 세타 다, R 더블 다, 세타 더블 다 나오잖아요. 그 구한 값들 다 대입하면은 가속도가 이런 극좌표계로 이런 값을 갖는다는 게 나오고, 요거에 절대값을 취하면은 0.531 이렇게 구해진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그래서 극좌표계를 쓰는 문제, 운동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이 문제는 뭐 너무 R 세타가 주어질 정도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요 다음에 등장하는 이 궤적좌표계하고 이 극좌표계는 사용하는 게 운동하는 게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극좌표계를 써야 될까 또는 궤적좌표계를 써야 될까, 이거 판단하는 거는 조금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어느 거를 쓰느냐 하는 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운동학에서는 좌표계를 어떤 걸 잡아야 될까, 이 문제 풀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엔지니어가 갖춰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이런 문제를 풀 때 뭘 써야 될까, 그거 판단하는 게, 그걸 잘 판단하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거고, 그걸 잘못 판단하면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간과 노력을 지불해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직교좌표계로 풀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풀려고 그러면 훨씬 어려워요. 복잡해. 자, 궤적좌표계 봅시다. 궤적좌표계는 그럼 어떤 걸 궤적좌표계라고 하느냐? 어떤 파티클이, 어떤 점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움직이는, 그 점이 움직이는 그 길을 따라서 전부 이렇게 표시하는 이걸 갖다 궤적이라고 그러죠. 패스, 트래젝토리 이런 말을 쓰죠, 영어로. 그 궤적에 그 점이 여기 지나갈 때, 이 점을 지나갔을 때 그 궤적의 접선 방향을 ET 해시라고 하고, 법선 방향은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을 때 그 반경 안쪽 방향으로 여러분 책에서는 잡았지만, 뭐 어떤 문헌에 따라서는 바깥으로 잡는 그런 문헌도 있습니다. 그 안대라는 법 없습니다. 단지 이걸 반대로 잡으면 나중에 표현할 때
이게 이제 가속도 방향이 되는데 가속도 방향이 거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죠. 표현이 바뀌어요. 그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이렇게 이걸 갖다가 꼭 EN 헤트 이게 N이 노멀 수직이다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노멀. 그래서 이건 탄젠셜 방향 디렉션, 이건 노멀 디렉션. 이렇게 두 개의 좌표 그 단위 벡터로 좌표계를 형성해서 이걸로 운동을 표시하겠다 이거. 근데 이 궤적 좌표계의 특징은 뭐가 특징이냐면 여기는 원점이 없어요. 원점이. 왜 원점이 없냐? 이런 원점 필요 없는 그런 운동도 있어요. 꼭 원점은 난 필요 없다. 왜 대부분의 경우 원점을 안 쓰느냐면은, 그러니까 원점을 필요로 하는 건 위치를 정의하려고 필요로 하는 거죠. 위치. 근데 위치는 사실상 뭐 위치라는 정보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때는 위치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방정식 유도할 때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과 같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 정보가 필요하지 위치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속도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드밴스드 된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 그 과정에 보면 속도를 가지고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속도까지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좌표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위치는 정의. 그래서 원점 정의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이 좌표계를 쓰면은 위치 벡터는 표시를 안 하고 처음부터 속도부터 표시돼요.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파티클이 이렇게 이 패스를 따라서 탄젠셜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그 파티클의 요 지점에서의 속력, 그걸 V라고 하면은 그 속력 V에다가 ET를 곱한 게 바로 이 파티클의 속도다. 그래서 속도부터 시작해요. 속도는 VET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속도는. 위치는 아예 표현 없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그 VET라고, ET 해시라고 표시되는 놈을 갖다가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를 얻어야 되니까 가속도 얻게 되면은 V.ET가 있고, ET도 변하잖아요. ET도 이 패스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ET도 시간에서 미분하면은 그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또 앞에서 했던 것 같은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얘가 ET가 여기 있다가 P가 여기 있다가 P 프라임 1로 움직여 갔을 때 ET 헤트가 여기 있다가 ET 헤트 프라임이 이렇게 움직여 가죠. 그래서 이게 ET 헤트고 이게 ET 헤트 프라임이면 이거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델타 세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각도 변화가 델타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서 똑같이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이 이런 과정에 나오고 이런 요 관계는 아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크기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 델타 세타분의 델타 ET 해시라는 놈은 요 놈이 크기가 1이라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방향은 ET 해시가 델타 ET 해시 어디로 가느냐? 이 델타 ET 해시 방향이 EN 헤트하고 같아지죠. EN 헤트하고 얘가 델타 세타가 0으로 가면 아까 한 얘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죠. 그래서 그 놈이 결국은 요거 미분한 놈이 EN 헤트가 된다 이런 얘기죠. EN 헤트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걸 또 체인룰을 이용해서 아까 나온 대로 가속도라는 거는 이 속도를 시간에서 미분한 건데 속도가 아까 VET 헤트였으니까 요거 미분한 V.ET 헤트에다가 V 곱하기 이 ET 헤트를 시간으로 미분한 놈 이건데 요 DT분의 DET 햇이 체인룰을 이용하면 요게 D세타분의 DET 햇 곱하기 근데 여기 DT분의 D세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거는 기준선도 없고 기준점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세타에 대한 걸 우리가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요걸 한번 체인룰을 한 번 더 썼죠. DS분의 D세타하고 DT분의 DS 하면 요거 이렇게 없어지면 결국 DT분의 DT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죠. 요거는 뭐냐 S 다트예요. 요게 바로 V죠. 요 길이 그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리가 S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바로 V가 되죠. 속력. 그래서 요 놈은 속력이에요. V. DT분의 DS가. 근데 요건 뭐냐 이거죠. 요게 뭐냐면 요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P가 P 프라임을 움직여 갔을 때 이렇게 DS만큼 움직여 갔을 때 요게 D 세타만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렇게 움직일 때 요 곡률 반경을 로라고 하면은 로 D 세타가 DS가 된단 말이에요. 로 D 세타가 DS. 그러니까 뭐가 아니면 DS분의 D 세타가 로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그 움직일 때 결국 여기에 있는 놈이 로분의 1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요게 로분의 1이고 요건 V고, 그죠? 요건 V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 DT분의 DET 해트가 뭐가 되면 로분의 VEN 해트가 된다. 요 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 결국은 가속도가 V.ET 해트 더하기 로분의 V 자승 EN 해트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표현, 그죠? 궤적 좌표계를 썼을 때 속도는 VET고 가속도는 V.ET 해트 플러스 로분의 V 자승 EN 해트. 여기서 로는 그 패스의 곡률 반경입니다. 자, 만일에 이런 지금 그 궤적 좌표계를 썼을 때 공간 운동에 대해서 기술하려면은 하나의 방향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향을 갖다가 ET와 EN을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얻어지는 요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요 방향을 갖다가 우리말로는 뭐 종법선, EN 해트를 갖다가 법선, 요건 접선 방향, 요건 법선 방향, 요건 종법선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한자를 쓰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와서 닿지 않는 용어긴 하지만 이미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걸 영어로는 바이노멀 디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합니다. 운동방정식을 기술하면은 이 비방향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질점의 움직인 궤적이 ET와 EN으로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는 두 방향으로는 운동방정식이 나오고 이쪽 방향으로는 운동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운동방정식이 그냥 정적인 평행방정식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는 가속도 성분이 없습니다. 바이노멀 방향으로는 가속도 성분이 없어요. 가속도 성분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3차원 공간이 돼도 이 두 성분밖에 없어요. 3차원 공간이 돼도. 그게 여기에 좀 특이한 점입니다. 특이한 점이에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3차원 공간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얘가 탄젠셜 방향이고 얘가 노멀 방향이고 얘가 바이노멀 방향이면 탄젠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가 이렇게 또 회전도 합니다. 이렇게 회전도 해요. 이 좌표계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이 좌표같이 회전하는 거 이거 토션이라고 하고, 뭐 그런 상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하간 여기서는 여러분 주로 이걸 써도 뭐 그런 그 지오메트릭한 그런 것들은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요 앞에 나온 그것만 잘, 가속도 공식만 잘 익혀두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용어 중에서 그 접촉 평면에서 oscillating plan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탄젠셜 방향과 노멀 방향이 이루는 평면, 그러니까 바이노멀 방향의 수직인 평면을 갖다가 oscillating plane이라고 합니다. 접촉 평면. 이건 용어니까 용어로 익혀두면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나오는 얘기가 좌표계 선정 방법,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직교 좌표계, 극좌표계, 궤적 좌표계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11장 문제, 운동학 문제 풀 때 이거 중에서 어떤 거 골라야 될까, 이걸 항상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골라서 푸는 게 좋은가, 이거죠. 이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걸 고르는데 고르는 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뭐 문제를 스스로 만들진 않으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또는 요구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세 개의 좌표계 중에서 어떤 걸 고를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걸 봐야 돼요. 주어진 정보가 뭔가, 요구하는 정보는 뭔가, 그거에 따라서 좌표계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은 바로 정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판단력.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하는 거는 어떤 정보가 주어졌고 뭘 요구하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토바이가 얘가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반경이 600m인 이런 원호를 따라서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는데 뭐가 주어졌냐면, 그때 운동을 할 때 이걸 하는 이 속력이 일정하다, 이게 30m/s로 일정한 속력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가속력을 딱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속력을 줄이는 거죠. 속력을 줄이는 거예요. 속력이 줄어드는 양이 가속력이라고 그러죠. V 다트 이놈이 마이너스 1m/s 자승으로 관측되었다. 이때 이 오토바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가속도를 구하라 그런 게 아니라 가속도 크기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럴 때 이거를 뭘 써서 푸는 게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이건 뭐 이게 일단 이런 원호 운동을 하니까 이게 직교좌표계는 아니겠다 하는 걸 우리가 금세 판단할 수 있죠. 두 개밖에 없어요. 남은 극좌표계냐, 궤적좌표계냐 이걸 판단해야 돼. 자, 그럼 극좌표계를 쓰는 게 좋을까, 궤적좌표를 쓰는 게 좋을까 이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반경이 주어졌고,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반경은 양쪽에 극좌표계도 R이라는 게 있고 궤적좌표계도 Rho라는 게 있으니까, 곡률 반경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속도가 30m 주어졌어요. 이거는 V 값이 주어진 거잖아요. 이거 V 이게 30m라는 V 값이. 이거는 궤적좌표계 정보에 맞죠. 궤적좌표계 정보에 맞아요. 극좌표계에서는 이 속도와 관련된 게 뭐였어요? R 다트 ER 했다가 R 세타 다트 했어요. R 세타 다트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속도로 다이렉트 하진 않죠. 다이렉트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또 주어진 정보도 보면은 가속력 V 다트 속력이 줄어드는 그 얘기 마이너스 1m/s 자승이라고 했어요. V 다트가 등장한 거죠. V 다트가.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궤적좌표계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궤적좌표계의 가속도 표현에 V 다트 ET 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어진 정보가 다 궤적좌표계에 맞구나. 그럼 이건 궤적좌표계를 푸는 게 맞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궤적좌표계를 갖다가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은,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 지날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탄젠셜 방향이 ET 햇이라고 그랬죠. ET 햇. 그리고 여러분 저거에서는 요 곡률 중심 방향으로 요거 수직인 게 EN 햇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잡고 가속도를 표현하면은 가속도가 요게 탄젠셜 방향은 V 다트 ET 햇이고 노멀 방향은 로분의 V 자승 EN 햇이에요. 근데 여기 다 주어졌잖아요. V 다트도 정보가 주어졌고 로도 600m로 주어졌고 V도 30m/s로 다 주어졌잖아요. 그냥 대입하면은 가속도가 그냥 나와 버리죠. 그래서 그거 대입하면은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이렇게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대입하면은 그냥 이게 크기는 그거의 평균 제곱권으로 해가지고 금세 구해진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 극좌표계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극좌표계로 하면은 V가 어떻게 되느냐면 V가 R 다트 ER 플러스 R 세타 닷 E 세타예요. 그런데 R 다트가 0이죠. 왜? 일정한 반경을 따라 도니까 R이 컨스탄트 하니까 R 다트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R 세타 다트만 남아요. 이놈의 아까 뭐냐면 30m가 이놈의 크기가 30m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속도 크기가 30m. 그러니까 R 세타 다트가 30인데 이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 썼을 때는 실수할 가능성도 많아요.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 그랬어요. 근데 극좌표계를 정의할 때 보면은 극좌표계는 어떻게 정의됐냐면 R 방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2R이지만 세타 방향은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이게 2세타의 방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좌표계를 잘못 고르면 실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것도 한 가지지만 실수할 여기저기 그 함정이 많이 생겨요. 이게 2R 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표현할 때 이게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 얘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결국 세타 다시 뭐가 되냐면 600분의 마이너스 30 해가지고 이렇게 세타 다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 아까 그 속력이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속력이 줄어든다고 그러는 건 결국 R 세타 더블 다시 이게 그 1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게 요 표현에서
아까 요 알닷은 요게 0이니까 이 속력이 줄어드는 건 세타 방향으로의 가속도 성분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쪽에도 여전히 이게 가속도 성분이 있어요. 이건 0이지만 여기 0이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가속도 그 구심 가속도 성분이 있죠. 근데 거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냐면 속력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건 이거예요. R 세타 더블 닷. 그것도 판단을 해야 돼요. 명확하지 않지만 그걸 잘 알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죠. 이게 그 좌표계를 잘못 고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판단을 잘 해야 되는 이 장애 요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수할 함정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R 세타 더블 닷이 아까도 그랬지만 방향도 또 아까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그게 플러스 1 방향이 돼서 2세타 방향하고 2t 방향하고 반대가 돼서 1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세타 더블 닷이 R분의 1 해서 600분의 1이 되고 그놈들을 여기다 다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표현이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그거 ER 하고 EN 헤트 방향하고 서로 방향 반대고 그 다음에 E세트하고 ET하고 서로 방향 반대고 이렇게 되죠. 크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놓으면 크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그 좌표계를 잘못 골라가지고 이 문제 푸는데 잘못 골라가지고 풀기 시작하면 안 풀리는 건 아니다. 풀리긴 풀리는데 훨씬 어렵게 푸는 거예요. 훨씬 어렵게. 물론 이게 지금 여기 나온 정도는 어렵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판단을 잘해야 돼요. 어디로 갈까 하는 거를 정확히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 판단을 잘못하고 대충 갔다가 나중에 돌이키면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치는 세상 사는 이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어떤 거나 처음에 판단을 잘해야 돼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자, 여기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 이 문제에서는 중력장에서 수평방향 속도로 150 수평방향 속도가 이렇게 발사가 됐지만 그 발사된 속도 중에서 이쪽 방향 성분, 수평방향 성분 그게 156m/s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쭉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요 패스에서의 요거의 곡률 반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여기 요 올라갔을 때는 항상 이쪽 방향으로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등속 운동한다고 그랬어요. 이쪽으로는 등 가속 운동한다고 그랬고, 그렇죠? 포물선 운동할 때. 그래서 x 방향의 속도는 156. 근데 여기서 이쪽 방향 이 패스 이렇게 구했을 때 여기에 곡률 반경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이쪽 방향이 바로 노멀 방향이죠. 노멀 방향. 바이노멀 방향으로 이게 9.81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우선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게 이것도 무슨 좌표계를 써야 될까 이거죠. 분명히 이게 뭐 포물선이 되니까 이것도 뭐 극좌표계 아니면은 저거 궤적 좌표계를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것도 직교 좌표계로도 풀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곡률 반경 구해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곡률 반경 구해라. 이건 지금 반경 자체가 여기 어디 하나의 기준점을 정한다면은 반경 자체가 막 변하고 있는 운동이죠. 포물선 운동은. 이거를 갖다가 반경이 막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곡률 반경 구해라 했을 때 그걸 R 값으로 해서 극좌표계를 해서 풀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한번 그걸 표시해 놔 보세요. 그 R 값을 구하는 게 어떻게 이 주어진 정보로부터 쉬울까 하는 걸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딱 여러분이 이게 표현해 놓고 나면 금세 이거를 하면 잘 안 나오겠구나 금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한번 이렇게 표시하면은 지금 이 궤적 좌표계로 된 가속도 표현으로 딱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 가속도가
궤적 좌표계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요 꼭대기 올라갔을 때 요 v 다트 et, 요게 탄젠셜 방향의 가속도는 v 다트 et인데, 탄젠셜 방향에서 이 v 다트 값이 이게 0이 된다, 0이 된다는 걸, 이거를 파악을 갖다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놈이 가속도 성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놈이 로분의 v 자승이 가속도의 크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n 해트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그 가속도 이쪽 크기 방향이 뭐냐면 9.81이죠. 9.81. 그러니까 로분의 v 자승이 9.8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이거. 로분의 v 자승이. 여기서 속도가 156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로분의 v 자승이 9.8이기 때문에 로 값이 9.81분의 156 자승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좌표계만 제대로 잘 잡으면은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어디 가서 나중에 시험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를 딱 봤더니 무지하게 어려워 보인다, 또는 무지하게 쉬워 보인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적당히 어렵다, 그런 거는 그렇게 조심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지니어가 항상 차분하고 침착하고 하는 저기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좀 침착하게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눈에 너무 쉽게 보인다든지 너무 어려워 보이면 그건 조심해야 될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밑에 생각해 보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v 다트가 0이라고 쉽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아주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v 다트가 0이다. 그 꼭대기에서의 속력의 변화율이 0이다. 이게 사실 따져봐야 돼요.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0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v 제곱이 vx 방향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방향 성분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양변을 갖다가 미분하면은 좌변은 2배 v 다시 되고, 우변은 2배 vx 곱하기 vx 다시 되고, 플러스 2배 vy 다시 돼요. 그런데 이 우변의 첫 번째 항의 vx 다트는 0이에요. 왜? x 방향 속도가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하니까 vx 다트는 x 방향 가속도 그 성분이 0이니까. 근데 이 두 번째 항에서는 vy가 0이 돼요. 왜냐면 여기에 최고점에서 vy 다트는 0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vy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항이 다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v 다트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v 다트가 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그냥 이렇게 쉽게 했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이 있다 이거죠. 요거를 잘 알고 요거 써야 된다 이거죠. 써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그 책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운동학 관련해서 좌표계를 써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문제들을 풀 때 첫 번째 문제를 잘 읽고 어떤 정보가 주어졌는지 잘 파악하고, 그 정보에 주어졌는지 또는 어떤 정보를 물어보는지 이거에 잘 보고 그걸 정리를 딱 하고, 그 정보에 기초해서 내가 어떤 좌표계를 써야겠구나를 여러분이 한번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틀려도 좋습니다. 틀리는 걸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주어진 속도 표현이 있고 가속도 표현이 있죠. 그걸 이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봐요. 대부분의 문제가 좌표계를 제대로 선정했으면 그 뒤에 풀이하는 과정이 쉽게 풀립니다. 쉽게 풀려요. 그렇지 않고 되게 어렵다 그럼 뭔가 잘못 고른 거예요. 뭔가 잘못 고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문제들 등장하는데, 이 좌표계 12장으로 넘어가서는 뭐냐면은, 1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뭘 할 거면은 이제 운동 방정식을 직접 세워서 거기 걸리는 힘을 구하고, 그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구하고, 이런 그 과정들이 이제 12장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12장에서 다룰 겁니다. 근데 그때 다룰 때 여기서 다뤘던 요것들이 그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룬 11장의 그 운동학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12장에서 그대로 나와요. 12장에서 달라지는 거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쓴다는 거 그거 하나만 달라지는 거지,
그 외에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다 이 운동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못 푼다 하면 뭐 때문에 못 푸느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몰라서 못 푸는 사람 없어요. 그 F는 ma밖에 없는데 뭐 못 풀 게 뭐 있어요? 너무 간단한데? 못 푸는 경우는 대부분 다 운동학과 관련된 이 정보들을 제대로 그 관련해서 좌표계를 제대로 못 잡아서 못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텍스트에서도 어떤 문제는 엉뚱한 좌표계를 갖다 기껏 좌표계는 잘 설명해 놓고 문제 풀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좌표계 잘못 잡았다는 거죠. 잘못 잡아 놓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여간 풀었어요. 풀기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야 되게 어렵다. 어? 그렇게 느껴지죠. 잘못 풀었으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 주는데 뭐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대로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아주 핵심적이다. 나중에 12장 가서도 지금 여기서 하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좌표계 잘 선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질점 동력학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전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게 직교좌표계, 극좌표계, 궤적좌표계 이렇게 여러분 책에는 그 순서대로 이게 설명이 되면서 그 순서대로 연습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 판단을 안 하고 스스로 판단 안 하고 그냥 앞에 부분에 있으니까 아 이건 직교좌표계 쓰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아 극좌표계 넘어가나 보다 하고 또 극좌표계만 막 공식 적용하다가 그 다음에 궤적좌표계로 넘어가면 그 또 궤적좌표계 공식 갖다 막 풀다가 그 바운다리에서만 조금 헷갈리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냥 계속 그냥 자동으로.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 판단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연습 문제 풀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판단하는 연습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우리 오늘 강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34페이지에 속력이 변하는 것, 속력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가속력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아주 일반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어진 의미는 그거였다. 속력의 변화율, 그게 주어졌다.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음 주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Kinetics of Particles, 즉 질점의 운동역학으로 넘어갑니다. 운동역학. 거기에는 여태까지 여러분이 운동학과 관련된 정보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 하나, 또 하나 쿨롱의 마찰의 법칙 하나.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역학 이론 관련해서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더 더해서 운동학과 합쳐서 그 방정식을 풀고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뭘 구하느냐. 때로는 힘을 구하고, 때로는 가속도를 구하고, 때로는 속도를 구하고, 이걸 구하는 과정이 12장에서 여러분이 다룰 내용입니다. 12장에서. 자, 뭐 다른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